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 상태로 금리 인상하면 절대 감당 못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4일 중요한 통계 두 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국토부에서 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재앙을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민간 신용이 211.2%를 차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민간 신용은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P 대비 211%가 됐다는 건데, 저희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미래에 회색의 코뿔소를 가지고 있다는 중국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의 민간 신용이 226%입니다. 대한민국이랑 이제 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3%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면요. 개인의 연소득 중에서 제세 공과금 등의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뭐 사회보장금이나 연금 등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근데 1년에 버는 돈 금액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나? 171%라는 거죠. 자, 가계 기업 모두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가계 신용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93.7%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 말 1년 만에 7.4%포인트가 올라간 101.1%가 됐습니다. 자, 가계 신용 증가세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저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거릴 때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파란색 선을 나타내거든요.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 자릿수 가까이 될 때가 언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실수자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 유입으로 매매 가격이 급등한 사례거든요. 그때는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주택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실소유자들의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럼 얘가 앞으로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할 건가 보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기업 신용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3분기 말에 100.9%였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어가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11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낮은 금리를 이용한 좀비 기업의 증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좀비 기업들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봤더니 211%로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계부채 전분기 대비 무려 7% 급등을 하면서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7.2% 증가했고 기타 대출이 6.8%가 증가했대요. 신용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같이 늘어난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요. 전세난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을 됐어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건 알겠습니다. 기타 대출은 왜 증가했을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20, 30대에서 주식 투자에 붐이 불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부분. 또 하나, 과거와 다르게 주택 매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주택을 못 산다.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사야 된다. 결국에는 실수요자 증가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 거죠. 자, 이례적으로 신용대출의 급증한 원인도 이번에 보고서에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대출의 금리가 크게 떨어졌대요.
전년 동기 대비 0.98%포인트 신용대출이 금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용대출에 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적더라. 게다가 금융권의 잘못도 좀 있었습니다. 바로 비대면 신용대출의 업무 경쟁 확대로 너도 나도 더 많은 한도를 빌려주는 것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리 경쟁과 한도 경쟁이 붙으면서 이렇게 많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금융불안 조짐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요,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0.22%로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1.73%의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 대부분 고신용자들아 오히려 중신용이나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대출 증가세가 감소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GDP의 100% 넘어가면서 분명한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폭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신용도 차주 중심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굉장히 높더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봐라. 저신용도한테 주택담보대출 해주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대한민국 괜찮다. 두 번째, 연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40%대가 안 돼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급락해도 일본처럼 담보 가치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부채 폭등에 따른 금융 위기는요, 지금은 몰라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사는 사람들은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2%대 금리가 나올 땐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크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실제 이런 금리들이 3% 후반에 접근할 때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투자자의 주택 매수는요, 이 사람들 은근 대출을 많이 안 받아요. 바로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요, 대출 금리보다는 예금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금 금리가 2% 중반 정도 될 때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예금을 맡기고요. 그에 따라서 전세 매물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긴축 과정을 거칠 때요,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도 악재로 겹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주제인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101%이 수준으로 끝이 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향후 증가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주택시장 전망을 해보면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에서 실소유자 유입이 증가했을 때 이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눈에 띄게 실소유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실소유자들의 패닉 바잉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11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 보면요,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지방 지역의 거래량 증가세가 무려 5년 평균 대비 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도 72%예요. 자, 지방 전체 거래량이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올라진 매매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규제 지역인 곳이 꽤 있거든요. 이런 곳은 LTV 70%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앞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대한민국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자, 이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자 증가는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이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중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실수요자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폭등세, 결국에는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대출 풍선 효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빠른 금리 인상만 남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내년 말 금리 인상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